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실 문건이 전격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야 반응이 엇갈리면서 가까스로 숨통이 트인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오후에 이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예고에 없던 브리핑을 갑자기 하면서 이 관련 문건 내용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문건을 7월 3일 날 발견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브리핑은 14일이었죠. 11일이 지난 다음에 했기 때문에 왜 이 시점에서 이것을 공개했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청와대의 발표는 그동안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했다라는 거죠. 법리적 검토 그리고 내용을 검토해 봤기 때문에 네. 이제 그 기간이 소요가 됐다라는 얘기고 그 문건에 대해서 검토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이게 대통령 기록물은 기록물인데 공개해도 되는 건지 아닌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당연히 있었으리라고 보고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늦어졌다고 보는데 지금 이 야권에서 얘기하는 것이 어떠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잖아요. 네. 지금 뭐 재판에 영향을 끼치려 하는 의도라든지 뭐 등등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논리적으로 약간의 비약이 있다라는 느낌도 들어요.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은 지금 국정농단 재판 이른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지 여러 관계자들 그 여러 이제 피의자들에 대한 그 재판은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10월 16일까지가 이제 재판 기간이잖아요. 1차적으로 네. 다른 혐의로 기소되지 않으면 뭐 그 이후에는 이제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거니까 시간이 많이 있어요. 물론 1심까지 시간이 빠듯하긴 합니다만 지금 반드시 그 재판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이재용 전 회장 같은 경우,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가 다음 달 말까지인가요? 재판 기간이, 이제 구속 기간이 그런 점은 있다 하더라도 그것도 아직 한 달이라면 시간이 그렇게 짧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재판에 영향을 끼치려고 이것을 이 시점에 공개했다라고 보는 건 다음에도 얼마인지 공개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네. 보는 건 좀 논리적으로 정치적 공세라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 단지 분명한 것은 지금 여기 문건에 나타난 내용들이 국정농단에 관련된 게 굉장히 많잖아요. 삼성 승계에 그 국면을 기회로 활용한다라든지 그런 문장이라든지 그리고 삼성을 도와줄 것을 도와주면서 국가경제 기여토로 유도하자 뭐 이런 것들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문화예술에 관련된 거 건전 보수권을 국정 우군으로 이제 활용하자 이런 것들은 어쨌든 블랙리스트 뭐 저기 삼성 경영권 승계 이런 것과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가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이 문서의 작성자가 누구인지 네. 경위가 어떤 건지 전혀 모르잖아요. 물론 지금 공개한 문건이 그 김용환 김용환 민정수석에 자필로 보이긴 합니다만 그것도 확정되지는 않은 것이기 때문에 작성자와 작성 경위와 목적 이런 것들이 밝혀져야 법원에 의해서 증거 채택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라서 네. 그렇게 그 재판에 어떤 영향을 주려는 정치 의도다라고만 얘기하는 것은 조금 비약이 있지 않는가 이런 느낌도 좀 들어요. 네. 예. 최 교수님께서 다양한 얘기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네. 이 청와대가 발표한 시점이 이 조대엽 후보자가 사퇴를 하고 송영무 장관을 임명을 하면서 이 국회가 정상화된 이후에 이 브리핑을 가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것도 약간 고려가 되지 않았을 것이냐 이런 관측들도 나오거든요. 뭐 정치는 타이밍 아니겠습니까? 청와대에서 이 발표하는 것도 10일 정도의 어떤 고민을 기간을 갖고 나서 그 시점을 택했다는 것도 정치적인 함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정치적 논란이 지금 가열되고 있는 것은 그리고 이것이 또 앞으로 정치 쟁점화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그리고 청와대 입장에서는 대변인을 통해서 김영환 전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만 공개를 했다는 것은 이것이 혹시 대통령 기록물법과 관련된 어떤 법적인 위반이 될 가능성 소지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자필 메모만 지금 발표를 한 것 같은데 청와대에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메모 작성자가 누구인지도 불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공적인 문서는 일단은 제목만 얘기하고 나머지 자필 문서만 대변인이 이거에서 보여드는 것은 정치적인 저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물론 지난 정권과 현 정권의 어떤 대결 국면 이것이 언론과 국민들 앞에 어필할 수 있다는 이것은 지금 청와대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데 한 가지는 그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적폐청산이 문재인 정권의 개혁의 한 기반이다. 이런 것들을 지금 이것을 통해서 이제 나타낼 수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최근에 인사청문회 전국을 거치면서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검증 공세 그리고 야당의 선명성이 상당히 커지고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런 문건을 이용해서 야당의 선명성을 약간의 어떤 약화시키는 그런 정치적인 소재로 했지 않았나 이런 해석이 가능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론적으로는 이것이 있으면 이것을 검찰과 사법당국에서 사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이거에 대해서 발표했다는 것 이것은 저는 이제 대통령은 국정의 어떤 목표를 향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물론 과거 청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미 사법부 당국에 넘어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청와대가 직접 나서는 것은 저는 어떻게 보면 좀 보기는 안 좋다 그렇게 봅니다. 네, 이 박수현 대변인이 이 자료를 브리핑을 했는데 방금 장 교수님께서 야당의 선명성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야당의 선명성이라는 게 과거 정권과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야당이 지금 이제 최근에 그야말로 선명성을 많이 보였었는데 인사청문회 전국이 조금 숨통이 트이면서 추경심사에도 응하기로 했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정부조직법 등 이런 이제 입법에도 이제 응할 텐데 야당이 이른바 선명성만을 계속 내세워가지고는 야당이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은 지금 야당의 지지율이 대단히 낮아요. 지금 네. 특히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제보 조작 사건 때문에 물론 그런 여파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도 최근에 혁신위원장 내세우면서 또 거기에 대한 당내 논란도 전혀 없지가 않고 바른정당은 뭐 같은 보수야당이면서 이제 자유한국당과 이른바 선명성 경쟁하고 있는 이런 상황, 보수 적통 경쟁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이 말하는 그러한 선명성을 계속 내세워서는 오히려 전 지지율이 잘 회복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네. 그래서 야당도 적폐청산이라는 그 시대 정신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조해서 과거식의 어떤 너무 이제 판에 박힌 듯한 그러한 인식에서는 탈피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여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이 정치가 여야가 바뀌면 그 정치 문법 그대로 답습하잖아요. 그런 데서 좀 탈피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여전히 80%를 넘나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현상은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당 지지율로 봐도 집권민주당이 지금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다른 야당들보다. 이런 점들은 역시 국민들의 그 지향점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도 그들이 말한 선명성만을 내세울 게 아니라 비판할 건 비판하되 여건에 대해서 협조할 것은 과감하게 협조하는 것이 그것이 이른바 협치를 달성하는 하나의 물꼬를 트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청와대에서는 이 관련 문건 사본들을 특검에 제출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역시 네.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그렇다면 이 청와대가 제출한 자료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정농단 재판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간접 증거도 증거가 많으면 이것이 증거로 인정을 하고 판결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청와대에서 얘기하는 삼성 경영권 메모 이것이 2014년 8월에 작성 정황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 2014년 5월에 이건희 삼성 회장께서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그 시점이고 그래서 8월 달에 청와대와 삼성 경영권을 논의했다. 이것이 그 시점이다. 이렇게 지금 청와대에서 보는 것이고 그리고 9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독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시점과 맞물리는 그런 메모다. 다만 이 메모가 법정에서 증거로서 채택이 되려면 이 메모를 작성한 사람 이때 당시에 메모를 작성한 사람은 김영한 전 민정수석에 잡힐 메모로 추정이 되는데 그러면 김영한 전 수석은 이미 돌아가셨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내 메모다. 그렇게 증언을 해줄 사람이 지금 없는 시점에서 사법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증거로 인정을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방증은 되겠지만 직접적인 증거는 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러면 이것이 결국은 정치적 공방이 상당히 하는데 이 정치적 공방이 사실은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끼치냐 안 끼치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재판의 어떤 추이를 지켜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회장의 뇌물죄 성립 여부가 최대의 관심 아니겠습니까? 흐름을 보면 이재용 삼성그룹의 뇌물죄가 성립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상당히 많은 시점에서 이것이 어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것은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야 되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재단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회동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지난 금요일이었는데요. 금요일 오후에 이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19일 11시 반에 오찬회동을 하기로 했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한미 FTA 문제를 들면서 원내대표가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 좀 궁색한 것 같아요. 왜 그 말씀 드리냐면은 여야 대표가 물론 원내대표는 원내 이제 그 여야 간의 협상이라든지 입법 관련된 사항을 주로 다루고 네. 당 대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걸 다루는 거긴 합니다만 주로 이제 원내대표가 이제 원내 협상을 다루는 건 맞아요. 그럼 당 대표가 다른 정치나 전혀 얘기 안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한미 FTA 문제가 지난 정권 때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시절에 네. 야당이 반대했던 것이고 하기 때문에 막상 이제 테이블에 앉으면은 낯을 부길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홍준표 대표가. 근데 그거야말로 좀 너무 현명한 인식을 드러낸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그 외교적 현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순방을 하고 보고할 의미도 있잖아요. 대표하고 원내대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꼭 그것은 꼭 이 부분은 원내대표다. 이건 대표다. 이 자체가 경계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그야말로. 전 그래서 이건 홍준표 대표가 제1야당으로서 대통령과 단독 회동을 하는 그림 같은 것들을 의식한 게 아닌가. 다른 야당들과 같이 앉아있는 모양새가 자신 제1야당의 어떤 존재 가치나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는데 좀 미약하다는 판단을 했음직하고 제가 단정할 수는 없으나 네. 추정컨대 지난번에도 당대표 된 다음에 다른 야당 방문 안 했었잖아요. 저기 이 민주당만 방문하고 그런 점들로 미뤄봐서 뭔가 자신의 어떤 그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생각 아닌가 그러는데 일단 소통하고 만나고 공감하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상승도 그렇고 당대표의 통 넓은 그런 뭐 좀 그러한 것들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것을 보면 이제 홍준표 대표의 성품을 저는 그대로 읽을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판단하면 바로 실행을 하지 않습니까? 세 가지로 저는 이제 이것에 대해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정우택 원내대표가 지금 인사청문회 전국이라든가 추경이라든가 그리고 정부조직법 이것에 대해서 당을 대표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협상을 해왔고 지난번에 당대표 취임 일성으로 추경에 대해서 협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당에서 상당히 갈등을 겪지 않았습니까? 네. 혹시 가서 그런 모습에 비춰졌을 때 또다시 당내 갈등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하는 것이 맞다. 지금의 무대는 원내대표 무대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서 여기에 같이 판단을 내린 것 같고 두 번째는 대통령 같이 하기 싫다 그런 것을 나타냈다고 봅니다. 과거에 FTA의 어떤 구원 옛날에 안 좋은 장면들이 지금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세 번째는 지난번 당대표 출마하고 나서 이해운 바른정당 대표를 찾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1대1이다. 제1야당밖에 없다. 그다음에 정당은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바른정당 이해운 대표 가서 사진 찍기가 싫은 겁니다. 그리고 야사당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차원에서 원내대표 가서 하면 했지 대표는 안 가겠다. 이런 취지로 이번 청와대 대표회담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역시 관심을 모으는 부분이 홍준표 대표가 과연 참석을 할 것이냐 부분인데 장 교수님께서는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셨는데 청와대에서는 계속 일단 설득한다는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회동될 것으로 보십니까? 만약에 참석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충분히 올려놓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참석할 것 같은데 전 참석할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명분이 없잖아요. 대통령이 순방 결과도 보고하고 최근에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여야 대표와 얘기를 하겠다라는데 거기 무슨 명분으로 거부를 합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원내대표의 원내대표가 같이 협의할 사항이다라는 거는 그거는 우리 장 교수가 지금 설명한 것처럼 대통령과의 이 회동에 응하지 않기 위한 하나의 명분이죠. 궁색한 거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분을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자신의 또 존재 가치도 드러냈으니까 그러다 결국 참석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네. 참석을 해야 되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네, 두 분의 전망은 약간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추가적으로 앞서서 잠깐 언급해드렸지만 이 야당이 국회에 복귀하기로 하면서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 추경안 정부조직법 처리 합의는 했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지금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 여야가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접점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야당은 야당 나름대로 선명성과 그리고 보수 정당으로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런 방향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이것은 국민의 혈세를 그냥 쏟아붓는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을 채용을 하면 앞으로 19조, 20조의 예산이 필요한데 그것이 과연 어떻게 다음 정권으로 밀어놓으면 다음 정권에서 세금 폭탄이 돼서 증세를 하게 되면 그 정권은 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야당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다음에 혹시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문재인 정권에서 이렇게 추경을 해서 공무원을 증원하면 이것은 그 사람들은 상당히 고마워하겠지만 이 폭탄을 안는 것은 다음 정권이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협조해 줄 수 없다. 이것이 바른정당, 국민의당 이렇게 공통적으로 야당이 지금 제기하고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 추경의 명분은 있습니다. 있기는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과연 야당을 설득할 수가 있을 것인지 설득할 수가 없으면 표결을 해도 통과가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것이 상당히 어렵고 그러면 추경은 일단 논의가 됐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탈출구라든가 대안 이것이 집권 여당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냥 기다려서 밀어붙여서 야당이 여기에 승복하고 들어와라. 이런 것은 협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대안 있는 토론 이런 것들이 협치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네. 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접점이 좀 찾아질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이제 그 여야가 생각이 좀 다른 거잖아요. 공무원 증원은 좋은데 이 공무원 증원을 이렇게 국가 예산으로 하면은 공무원 증원은 국가 예산으로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계속 이 예산 쏟아붓느냐 이런 이제 논리가 야당의 논리예요. 이에 대한 여당의 논리는 청와대의 논리는 일단 이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과 달라서 현장에서 일하는 소방 공무원, 소방관이라든지 경찰 공무원들이다. 그러니까 이분은 원래 부족했던 인력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여권의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야당도 물론 이제 국가 예산을 언제까지 쏟아부을 거냐라는 논리긴 합니다만 그 부분은 향후 조정해 나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다른 공무원들이 아니라 소방과 경찰 공무원은 사실 현장에서 굉장히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야당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여당과 일정 부분 접점을 찾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네. 단지 야당으로서 어쨌든 추경에 대해서 뭔가 심사라는 입장에서 어떤 그 견제를 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전 이 부분 가지고 여야가 극단적 대립을 하거나 이렇게 가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접점을 찾아가지 않을까. 네. 지난해도 그렇고 지지난해도 그렇고 추경은 다 야당이 통과를 시키고 그랬었어요.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국민의당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찰이 오늘 김인원 공명선거 추진단 전 부단장을 소환해서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김 부단장이 사태를 초래한 이유미에게 분노가 치민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이 검찰의 수사 지난주에 물론 안철수 전 대표가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이 검찰의 수사가 결국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 부분이 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김인원 사무부총장이죠, 부단장이죠. 네. 이분에 대해서 검찰이 충분히 어제 조사를 했고 이거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 같습니다.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사법부,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하게 되면 이용조 의원이라든가 안철수 전 대표라든가 박지원 전 선대위원장 여기까지 참고인 조사는 해야 될 것이고 법원에서 이것에 대해서 기각이 되면 아니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검찰 수사는 종결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박지원 전 선대위원장이나 그리고 안철수 전 대선 후보의 참고인 조사나 이것은 일단은 종결되는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아주 중요한 어제 검찰 조사였다고 봅니다. 네, 역시 이 검찰의 수사가 어느 선까지 확대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국민의당이 8.27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전당대회에서 국민의당이 어떻게 활로를 찾을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도 관심이지 않겠습니까? 국민의당이 지금 호남에서도 지지율이 낮아요. 지금 뭐 몇 더 지나가긴 했습니다만 어떤 여론조사는 호남에서 자유한국당보다도 지지율이 안 나온 여론조사도 없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국민의당이 처한 어떤 상황을 아주 uk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 특히 이 제보 조작 사건으로 인해서 국민의당이 지금 혈로를 찾기 거의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김인원 전 그 부단장에 대한 이 지금 검찰의 수사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볼 때 5월 5일 날 그것이 제보 조작이 공개되고 조작된 제보가 공개되고 5월 7일 날 2차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5월 7일 또는 5월 7일 이후에는 5월 9일이 대선이었으니까 적어도 조작임을 알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판단을 지금 검찰은 하고 있을 겁니다. 그것이 이제 지난번에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영장 청구였고 아마 법원도 그런 쪽에 심정을 갖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한 거였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김인원 전 단장에 대해서 영장이 만약에 청구되고 발부된다면 법원에서
윗선까지 충분히 수사가 확대될 개연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네, 아무래도 이 국민의당 전당대회가 또 관심을 끄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역시 정치권에서 이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추락을 하면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이 정계 개편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전당대회 결과와도 맞물려서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계 개편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제보 조작 사건이 어느 선까지 도달하고 사법 처리가 어떻게 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당 나름대로 승부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지역위원장이 각각의 지역위원회에서 포진해 있고 지역위원장을 각각의 또 경선을 해야 되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네. 내부적으로는 이대로 지방선거를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이렇게 됐을 때는 호남을 과연 누가 차지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 저는 핵심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차기 대표가 누가 되든지 간에 집토끼 자강론에 상당히 힘을 실어서 호남을 기반으로 한 국민의당의 어떤 정체성 이것을 상당히 강화시킨 그 이면에는 현 정권 문재인 정권에 대한 각을 상당히 드러낼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바로 선거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정계 개편이 쉽게 국민의당이 허물어져서 민주당과 흡수하거나 아니면 1대1로 합병하거나 합당을 하거나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미 이 대선 국면과 관련해서 서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과 그리고 안철수 그리고 국민의당의 주요 지도부와 그 추미애 대표에 상당히 멀리 멀어져 있습니다. 이런 그 안 좋은 관계가 합당으로 이어지기는 상당히 어렵다. 한국 정치에 있어서 특히 정당 간의 합당은 지도자 간의 어떤 친소 관계에 따라서 상당히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역사적 어떤 케이스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수뇌부의 관계로서 정당이 합쳐지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는 각자 도생 네. 이런 걸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지금 네. 이제 국민의당이 이제 당권 경쟁이 8월 달이잖아요. 그 부분은 이 제보 조작 사건을 어떻게 잘 마무리하냐에 달려 있다고 봐요.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 대한 어떤 설득이나 이런 확실한 사과 이런 부분들이 전제되지 않는다면은 그 전당대회가 컨벤션 효과를 보기 어려울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윗선까지 수사가 확대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확대된다 하더라도 7월 11일 안철수 전 대표가 사과를 했잖아요. 확실하게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돼요. 자꾸 이걸 뭐 이른바 꼬리 자르기식의 행태를 보이면 안 된다고 봐요. 일단 국민들의 인식 속에 국민의당이 저걸 너무 잘못했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지지율이 낮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당권 전당대회를 거기에 연계시켜서 잘 돌파할 수 있는 그 혈로를 뚫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만약에 지지율이 올라가면 그때 다시 국민의당이 새로운 어떤 탈출을 모색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네. 않는다면은 전 정계 개편의 가능성도 당장은 아니지만 배제하기 어렵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